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상권 분석 공부하시겠습니다. 상권 분석은 다 해서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세 파트로 돼가지고, 첫 번째가 유통상권조사가 있습니다. 유통상권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도소매 입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점포 개점 전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게 문제 한 50 내지 60% 정도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유통상권조사에서. 그 상권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권 설정에 관한 이론이 있어가지고 그 다양한 이론들이 늘 그냥 무더기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내용들만 잘 파악하시면은 절대 틀릴 수 없는 그런 내용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도소매 입지가 중요하죠. 도소매 입지가 중요해가지고 여기서 보통 한 30% 내지 많을 때는 한 40%가량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거의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포 개점 전략과 관련해가지고는 약간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까지도 나오고 한데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이것도 몇 가지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10%가량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통상권조사, 도소매 입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대개 그 상권 분석은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시험 보고 난 다음에도 이제 가장 쉬웠다. 또 공부한 다음에도 가장 쉬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그 1장의 유통상권조사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 상권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인데 그 상권에 관한 개념들은 그냥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절대 틀릴 수 없는 그런 내용들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상권 해가지고 영어로다가 마켓 에리어 또는 트레이드 에리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켓 에리어니까 뭐죠? 상권이라는 게 시장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시장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점포, 내가 낸 점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점포에 물건을 사러 오는 고객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객들이 거주하는 지역. 공간적 범위예요. 그래서 상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트레이드 에리어 해갖고 거래 지역이라고도 하고, 보통 이제 배후지라고도 많이 합니다. 배후지 해가지고 영어다 힌터랜드라고 하는데 그 힌터랜드 해가지고 고객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상권의 개념 나왔는데 그다 처음에 나왔던 개념들입니다. 한 점포 또는 점포들의 집단이 점포들의 집단이니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죠? 시장 얘기하는 거죠. 시장이라든가 상점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점포 또는 점포들의 집단이 고객을 흡인하는, 흡인한다는 말은 빨아들인다는 얘기죠. 흡인 또는 유인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점포나 점포들의 집단,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개념을 얘기를 할 땐 두 가지 다 나오고 또 나중에 그걸 또 구분해야 됩니다. 상세권하고 또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정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업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다 해가지고 상권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한 점포하고 얘기했고 또 점포들의 집단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상권을 갖다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파악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한 점포가 고객을 흡인하거나 흡인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점포들의 집단입니다. 다수의 상업시설이죠. 다수의 상업시설 해가지고 점포들의 집단, 즉 복수의 점포나 시장이 고객을 흡인하는 공간적 범위를 갖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한 점포가 고객을 흡인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는 일반적으로 상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또 한 가지 다수의 상업시설 또는 점포들의 집단이 고객을 흡인하는 공간적 범위는 또 별도로 상세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세권이라는 개념도 다 상권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구분해서 출제가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하고 상세권 개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나와 있는 얘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권이라고 할 때 바람직한 상권, 좋은 상권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는 리을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인구 밀도 사실은 이제 원래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얘기인데 인구 밀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구 밀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고객 밀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보다 고객 밀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인구 밀도가 높으면 되게 고객 밀도도 높게 되겠죠. 그래서 고객 밀도라는 용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 고객들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양호합니다.
그래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 그 상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양호하다는 거. 자, 경제적 수준이 높다는 것은 소득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구매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상권을 갖다 파악할 때는 자,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 후보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그 상권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늘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 어떤 뭐 대규모 집단 시설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또 상권의 범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해가지고 상권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가 상권을 갖다 이제 파악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예컨대 점포를 내고자 할 때는 점포를 내기 전에, 즉 입지를 정하기 전에 먼저 그 내가 영업을 할 상권을 정해야 돼요. 상권을 정해야 되는데 그 상권을 정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거기 상권에 의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상권은 자, 그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의 구매력을 측정합니다. 구매력을 추정하고 또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예상 매출액을 구할 때 자,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상권으로 볼 것이냐, 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제력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자, 고객의 구매력을 추정하고 자,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예상 매출액을 구할 때 자,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판촉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다가 판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광고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주로 이제 고객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다가 판촉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판촉 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거. 자, 그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지를 정할 때 자, 입지라고 하는 것은 점포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점포의 위치를 정한 다음에 점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점포의 입지, 자, 입지는 로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지를 결정할 때는 먼저 상권을 먼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권 후보지를 갖다가 먼저 몇 군데 정합니다. 그 상권 후보지를 정한 다음에 각각의 상권을 갖다 평가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유망한 상권을 설정한 다음에 그 상권 내에서 입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범위를 넓은 지역에 대해서 먼저 검토한 다음에 범위를 좁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구체적인 지점, 입지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권 분석을 해가지고 상권을 설정한 다음에 가장 유망한 입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권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상권하고 입지를 얘기를 했는데 입지는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권은 범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2015년 2회 시험에서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 다음 페이지 입지와 상권을 비교해 놨습니다. 자, 입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또 공부합니다. 별도로. 입지는 뭐냐면 자, 점포가 소재하고 있는 위치 그 자체예요.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포의 위치, 점포가 자리 잡은 자리를 입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의 물리적인 특성은 뭐냐? 예컨대 뭐 평지냐, 도로변이냐, 상업시설이냐, 뭐에 따라서 입지가 달라지는 거죠. 입지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입지의 경우에도 흔히 좋은 입지를 갖다 얘기를 할 때는 1급지, 2급지, 3급지 그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지를 갖다 분석할 때는 점포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점포 앞을 통행하는 통행량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입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지를 갖다 평가할 때는 중요한 것이 권리금도 따져야 돼요. 영업권에 대한 가치, 그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권리금을 주고받는데, 자, 권리금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곱미터당 임대료도 따져봐야 되겠죠. 왜냐면 당연히 입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제곱미터당 임대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야,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어도 알아보면은 임대료가 너무 높아가지고 남는 게 별로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 입지가 좋으면 그만큼 임대료가 높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은 상권입니다. 상권은 점포에 미치는 영향권의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점포에 미치는 영향권의 범위. 그래서 고객, 점포로 물건 사러 오는 고객들이 거주하는 지역, 공간적 범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입지 상권을 얘기를 할 때는 뭐 대학가 상권, 또 역세권, 아파트 단지 상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권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상권의 경우에는 등급을 따질 때 1차, 2차 한계 상권, 3차 상권이라고도 하고 한계 상권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상권을 갖다 분석할 때는 여러 가지 업종별로 경쟁력 분석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추정해가지고 구매력 분석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을 파악할 때는 거리예요. 거리가 중요한 겁니다. 공간적 범위이기 때문에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지하고 상권의 이런 차이점을 갖다 물어보는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리해 주시고,
자, 뒤에 가서 2장 도소매 입지할 때 그 입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입지에 관해서는 상세한 내용들을 더 공부하실 겁니다. 자, 다음에 그 상권하고 유사한 개념들이 나와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또 시험 문제 같이 잘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상권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상세권 개념을 구분했죠. 상세권. 그래서, 그 점포들의 집단 또는, 그 여러 점포들, 상업 집단이라고도 하는데 시장이나 상점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든가 상점과 같은 그 점포들의 집단이 고객을 흡인하는 공간적 범위는 별도로 상세권이라고도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비슷한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권의 유사 개념 해가지고 1번에 그 상권의 다양한 의미 나와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씁니다. 근데 뭐 자,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생활권이라고도 하고요. 생활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 도매상권, 소매상권 구분해서 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도매상권의 경우에는 소매상권보다는 범위가 넓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매상권을 가리켜서 경제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자, 오늘날에는 이제 그 상업활동에 중요한 것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다 해가지고 서비스권 같은 개념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상권과 유사 개념 해가지고 몇 가지 제시해 놨는데 먼저 가장 포괄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상권이죠. 그래서 세분화한다면 어느 한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상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상세권이라고 할 때는 복수의 점포나 상업 집단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범위를 갖다가 상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넓게는 상세권도 상권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권이라는 개념도 사용하는데, 자, 주로 이제 소매업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거래권.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게 고객인데, 자, 고객의 소재지 범위를 갖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판매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다 해가지고 판매권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자, 유사한 개념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상권을 파악할 때도, 그래서 판매자 측면에서 상권 개념 파악하기도 하고, 또, 자, 구매자 측면에서 상권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 또 한 가지, 판매량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을 파악하기도 하는데, 대개 그 판매량을 중심으로 파악할 때는, 1차, 2차, 3차 상권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밀도가 가장 높은데, 그러니까 고객 밀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데가 1차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고객이 거주하는 반경 거리입니다. 물론 이제 1차라고 할 땐 거리가 중요하겠죠. 점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지역이 바로 1차 상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이 2차 상권이고, 그 다음이 3차 상권이라고 하는데, 흔히 그 3차 상권을 갖다가 한계 상권이라고 합니다. 한계 상권. 자, 마지널 트레이딩 에리아라고 그래요. 한계 상권. 그리고 이제 그 한계 상권 말고 나머지 지역을 영향권이라고도 해서 구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판매량 측면에서 볼 때 상권을 파악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또 상권의 계층별 분류해서 다시 한번 또 볼 겁니다. 자, 다음에는 거기 3번에 그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해가지고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자, 자연 조건입니다. 예컨대 하천이라든가 산과 같은 자연 조건. 예컨대 하천이 있다고 하면 하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요? 상권이 단절됩니다. 뭐 특별하게 진짜 뭐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다리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하천이 있는 경우에 상권이 단절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산이 있는 경우에도 뭐요? 상권을 단절시키는 자, 이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교통수단이나 도로가 발달되지 않은 과거에는 이 하천이나 산과 같은 것이 상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 그런 요인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여기 이번엔 그런 얘기도 나와 있죠. 최근에는 예컨대 도로 개설이 용이하지 않은 산이나 하천을 배후로 해가지고 오히려 독립적으로 상권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독립적으로. 근데 이런 상권들은 뭐예요? 이런 상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되게 그 지역에서만 물건을 갖다 구매하는 거죠. 그건 이런 상권을 갖다가 우리가 2016년 3회 시험에도 나왔던 건데, 이런 상권을 또 포켓 상권이라고도 합니다. 포켓 상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포켓 상권의 개념이 2016년 그 3회 시험에 가장 최근에 본 시험이죠. 3회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나 하천을 배후로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상권이 형성될 때 이런 걸 포켓 상권이라고 한다. 그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교통체계입니다. 자, 도로라든가 대중교통수단과 같은 교통체계도 상권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교통체계라고 하는 게 점포에 대한 접근성, 고객이 얼마나 점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따라서 자, 상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뭐 대중교통수단도 잘 발달돼가지고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권이 확대가 되는
추세에 있죠. 가지고 교통체계가 잘 갖춰지게 된 그만큼 상권이 확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점들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그 점포 규모와 유통업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 뭐 이것도 늘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점포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 똑같은 백화점이라고 하더라도 중형 백화점하고 대형 백화점이 있을 때 당연히 대형 백화점의 상권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점포 규모가 클수록 많은 소비자를 갖다 흡수하기 때문에 상권이 넓어집니다. 그것 좀 하나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 점포의 규모가 같다고 하더라도 취급하는 상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권의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백화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생활 필수품을 주로 많이 파는 경우하고 아주 명품, 전문품을 주로 많이 파는 경우하고는 상권의 범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많이 알려진 명품, 고가의 명품 같은 것들은 아무리 멀어도 기꺼이 물건 사러 온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전문품의 경우에는 상권의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의 상품이라든가 전문품을 취급하는 점포는 고객의 지리적 분포가 넓어집니다. 그만큼 상권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자, 그런 점 하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그 4번에 그 상권의 범위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상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 지금도 여러 가지 교통체계가 잘 갖춰져 있느냐 아니냐, 또 점포 규모가 크냐 작으냐, 아니면 취급하는 상품이 뭐냐에 따라 상권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상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범위라고 할 때 예컨대 점포의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서 영향을 미칩니다. 또 점포의 규모 또는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죠.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한 가지 상업 집적도. 그 상업 집적도라고 하는 것은 그 상권 안에 점포가 얼마나 많이 밀집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점포가 얼마나 많이 밀집되어 있느냐. 그래서 상업 집적도도 영향을 미치고, 또 교통 편의가 있잖아요. 이건 이미 다 말씀드린 거죠. 이거 말고도 상품의 구성이라든가 또 상품의 가격대라든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상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이거 말고도 예컨대 인구 밀도 분포라든가 또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점포에 접근하게 되는 교통 조건이라든가 또 경쟁 상업지의 위치와 규모 이런 것들이 다 상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앞서도 말씀드린 것지만 상권의 범위는 늘 변화합니다. 상권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변화한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또 한 가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 디귿에 나와 있죠. 되게 소비자의 구매 관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소비재를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구분합니다. 자, 요거는 유통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늘 나오는 거죠. 또 유통물 일반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재화를 갖다 구분할 때 특히 소비재를 가장 1차적으로 구분할 때는 편의품과 선매품과 전문품 구분합니다. 자, 이걸 구분할 때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유통물 일반에서. 자,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구분할 때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구분하는 기준은 구매 습관이라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 자, 구매 습관 해가지고 우리가 쇼핑 헤빗이라고 그래요. 쇼핑 헤빗. 그래서 구매 습관에 따라서 원래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구매 습관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할 때 네 가지가 뭐예요? 편의품이 있고요. 편의품이 있고, 또 한 가지 선매품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전문품이 있습니다. 근데, 필립 코틀러의 분류에 따르면, 필립 코틀러. 마케팅의 대가라고 하는 분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케팅의 대가 중에 한 명이고 가장 유명한 마케팅 교과서를 써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마케팅 교과서를 쓴 분이 필립 코틀러인데 필립 코틀러는 한 가지 더 구분합니다. 여기다가 뭐냐면 비탐색품이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 더 구분해요. 그래서 비탐색품 이거 영어로다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 볼 때 영어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편의품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컨비니언스 구스라고 하는 거죠. 컨비니언스 구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선매품이라고 할 땐 쇼핑 구스입니다. 쇼핑 구스. 그 다음에 전문품이라고 할 땐 스페셜티 구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탐색품은 뭐냐? unsold이에요. unsold. unsold 구스 해가지고 비탐색품도 함께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습관에 따라서 구분할 때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세 가지만 언급을 하잖아요. 세 가지만 언급을 하는데 원래 코틀러의 분류에는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구매 습관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자, 비탐색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제품을 갖다 구매할 때는 여러 가지 탐색을 하잖아요. 탐색을 한 다음에 구매하게 되는데 이거는 내가 필요해가지고 탐색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의 권유, 판매자가 권유할 때 권유에 따라서 구매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탐색품에, 현실적으로 비탐색품의 대부분이 다 뭐가 있습니까? 보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험은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보험에 가입합니까? 아니죠. 보험 설계사가 와서 권유하니까 이거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뭐 백과사전이라든가 백과사전 또 뭐 문학전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판매자가 권유하니까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묘지 그렇잖아요. 묘지를 미리 잡아놓으면 오래 산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또 수의를 죽을 때 있는 수의를 먼저 미리 만들어 놓으면 오래 산다. 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걸 권유하죠. 좋은 재질이 있으니까 수의 안동포가 있으니까 수의 만들어라 사라 한번. 이런 것들이 다 비탐색품입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 구매 습관에 따른 분류에 포함되는 건데, 자, 비탐색품도 언젠가 또 시험에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아주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언급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 전 과목에서 다 나오는 얘기니까 자,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그 상권의 범위를 갖다가 요 세 가지 따라서 구분한다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전문품이 가장 넓죠. 전문품의 상권 범위가 제일 넓고 두 번째가 뭐예요? 선매품, 그 다음에 편의품. 자, 이런 순서로 상권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그 소자본 상권의 특징이 나오는데 아주 오래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소자본 상권의 특징 해가지고 제 기억에는 한 2005년도인가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에 판매관리사라고 하는 시험이 있던 건데 그 판매관리사라는 시험이 2004년 2회 시험부터 그 당시 시험도 1년에 2번 봤는데 2004년 2회 시험부터 유통관리사로 바뀐 겁니다. 법에 따라서 이제 자격증 제도가 정착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험을 갔더니 세 번째 본 시험에서 출제가 된 거로 기억나는데 자, 소자본 상권입니다. 왜냐면 소매점포의 대부분이 다 바로 뭐예요? 소자본 영세점포란 말이에요. 소매점포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영세점포의 상권이 지니는 특징을 갖다가 세 가지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 대부분 다, 이 소자본 상권 해가지고 소매점들은, 고객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밀집 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거죠. 접근이 용이하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취급하는 상품이 다양합니다. 옛날 구멍가게 같은 거 보세요. 거의 뭐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의 다양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소자본 상권이다 해가지고 특징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간단하게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중요하게 보실 것이 그 상권의 계층성입니다. 그 상권은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크게 본다면 뭐예요? 지역 상권하고 그 지역 상권 안에 지역이 몇 개의 지구로 나누어집니다. 가지고 지구 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구 안에 어떤 하나의 개별 점포가 포괄하는 상권이 또 있죠. 개별 점포 상권이라고도 하고 이걸 지점 상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세 가지 구분하시는 건데 이건 뭐 예전부터 그냥 꾸준히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지역 상권입니다. GTA라고 그래요. General Trading Area. General. 그래서 지역 상권 해가지고 GTA라고 하는 약자 씁니다. 또 이것 따위 어떤 책에서는 총 상권 지역이라고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상권 범위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시의 행정구역과 거의 일치합니다. 한 도시가 하나의 지역상권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도시의 행정구역과 거의 일치하고 시라든가 또는 군을 포함하는 범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상권의 경우에는 결국 한 도시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거니까 이 도시가 다른 도시의 고객을 유인할 수도 있죠. 그런 겁니다. 가지고 자, 도시 간의 흡인이 이루어지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상권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상권을 결정하는 요소가 나오는데 한 도시를 중심으로 파악하시는 거니까 인구 규모라든가 행정기관 집적도라든가 또 공공기관 집적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의 수라든가 성격, 교통체계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도시 안에 모든 소매기관들이 하나의 그 지역상권을 형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상권 안에 동일 업종 등 간에는 고객 흡인을 위해서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 지구상권이 있습니다. DTA라고 그래요. 디스트릭트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트릭트 트레이딩 에리아 가지고 지구상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역상권 하나의 지역상권이 몇 개의 지구상권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집적된 상업시설이 갖는 뭐 큰 시장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상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적된 상업시설이 갖는 상권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행정구역상으로 볼 때는 구 정도 있죠. 특별 시가 있으면 시 안에 구가 있으면 그 구 같은 것들이 하나의 지구상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역 상권에 여러 개 지구 상권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구 규모가 작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지역 상권하고 지구 상권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거기 뭐 지구 상권을 결정하는 요소가 나왔는데 뭐 지역 상권하고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상업 시설이라든가 업무 시설이 얼마나 몰려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또 교통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미칩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특히 그 맨 끝에 나온 말, 그 시험에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지구 상권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그 지구 상권의 크기는 상권 내 대형 백화점의 존재 여부. 근데 대형 백화점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대형 소매점이 중요한 겁니다. 백화점뿐만 아니라 뭐 대형마트 같은 것들, 또 카테고리 킬러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또 관련 점포들 간의 집적 여부, 얼마나 점포들이 많이 몰려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권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 유통원론 중에 유통원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유명한 교과서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서울 상권을 갖다가, 근데 서울 상권은 지역 상권인데, 그 서울 상권이 도심, 강남, 영등포, 신촌 등등 해가지고 8 내지 9개 지구 상권으로 구별된다. 이런 내용이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이 하나의 지구 상권이 됩니다. 자, 다음에 그 개별 점포 상권입니다. Individual Trading Area 해가지고 ITA라고 하는 약자 쓰기도 합니다. 또는 지점 상권이라고 그래요. 개별 점포 상권 또는 지점 상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지구 상권 내 각각의 개별 점포들이 형성하는 상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포 상권을 갖다 결정하는 요소는 배우 상권의 규모죠. 또 여러 가지 그 시설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의 경영 능력이라든가 입지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점포 상권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개별 점포 상권을 고객의 흡인 정도에 따라서 1차, 2차 한계 상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관계를 갖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크게 보면 상권을 갖다가 지역 상권, 그다음에 지구 상권, 그다음에 이제 개별 점포 상권 구분합니다. 구분한 다음에 이 개별 점포 상권을 갖다가 뭐요? 고객의 분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 2차 한계 상권 구분하는 겁니다. 이 위계는 항상 파악하셔야 됩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 점포 상권을 갖다가 1차, 2차 한계 상권 구분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아래 2번 보시게 되면 그 개별 점포 상권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고객의 흡인 정도에 따라서 1차, 2차 한계 상권 구분하는데 대체로 고객 점포에 물건 사러 오는 고객의 60 내지 65%, 이건 이제 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소매 경영, 뭐 소매 유통 이런 교과서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퍼센티지가 조금씩 다 달라요. 한 5% 내지 심한 경우에는 10%까지 좀 있는데 대개 그 정도입니다. 60에서 한 70 정도. 그래서 점포에 물건 사러 오는 고객의 60 내지 70%가 거주하는 지역 범위죠. 이거 갖다가 1차 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뭐 반경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일본 책에서는 반경을 많이 언급하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거리도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거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축적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반경 500m 이내 지역 또는 점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 직경 1km 이내 지역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60 내지 70% 정도를 흡인하는 지역이다. 아무튼 이제 고객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높죠. 고객 밀도가 제일 높아요. 고객 밀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점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보로 10 내지 30분 이내 정도 소요가 될 정도의 상권입니다. 그래서 고객 밀집 지역이다 하는 것이고 1차 상권 밖의 지역을 2차 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점포가 있다고 하면 점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지역이 1차 상권이에요. 그 다음에 1차 상권 밖의 지역이 2차 상권입니다. 그리고 2차 상권 밖의 지역이 3차 상권 해갖고 한계 상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00m죠. 한 500m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2차, 3차인데 뭐 2차, 3차의 경우에는 굳이 뭐 거리를 얘기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2차 상권은 1차 상권 외곽에 위치하고 전체 점포 이용 고객의 20 내지 30 정도를 흡인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차 상권보다는 고객 밀도가 낮겠죠. 그리고 그 밖의 영역을 3차 상권이라고 합니다. 한계 상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차 상권 외곽에 둘러싼 지역 범위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2차 상권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고객을 흡인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3차 상권의 고객들은 뭐요? 또 다른 상권에, 다른 점포에 또 상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자, 고객들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곳이 3차 상권이다 하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중요하고 또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쟁 정도에 따라서 상권을 갖다 구분합니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냐에 따라서 상권을 포화상권, 과소상권, 과다상권 구분합니다. 이걸 설명하는 이론을 포화성 이론이라고 그래요. 포화성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세츄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뜻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포화 상태에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포화 상태에 있다는 말 되게 어떤 의미로 쓰이죠? 너무 많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극대점이에요. 최고의, 최적의 상태, 최고의 상태. 근데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태. 소비자라고 하면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최적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가 아닙니다. 너무 많다가 아니라 딱 알맞은 상태. 이걸 우리가 이제 포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하는 이론이 세츄레이션 시오리 해가지고 포화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상권은 경쟁 정도에 따라서 포화상권, 과소상권, 과다상권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원래 포화성 이론이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겁니다. 어떤 지역이 다른 시장 지역과 비교할 때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잘 대응하려면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에 잘 대응하려면 뭐예요? 딱 필요한 만큼의 점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점포는 공급을 하는 거죠. 소비자에게. 소비자에게 고객한테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점포예요. 그리고 이제 살려고 하는 것은 수요고.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가장 바람직한 거죠. 이런 상태를 포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포화상권입니다. 포화상권은 뭐냐면 소매점의 포화 상태입니다. 딱 알맞게 있는 상태예요. 포화 상태. 그래서 기존의 점포시설이 효율적으로, 기존에 있는 점포시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 요구에 잘 적응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충분한 소매시설이 있다는 거죠. 너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지고 포화상권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 소매업체들도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소매업체들은 이 지역 상권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알맞은 상태예요. 기존에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이런 상권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로 과소상권인데, 과소상권의 경우에는 시장의 점포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점포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점포수가 너무 적다면 뭐예요? 고객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장 상황이죠. 그래서 점포수가 적기 때문에 뭐예요? 이 상권에서는 점포당 평균 수익률은 매우 높은 경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과다 상권인데 점포가 너무 많은 거 이게 과다 오버스토어입니다. 그러니까 점포수가 너무 많다. 따라서 적정한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없는 이런 시장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점포 일부가 도산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도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개념들이 이제 결국 점포 수하고 고객의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IRS하고도 관련해서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IRS 해가지고 이제 거기 구매력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측정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포화지수 해가지고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 개념 나중에 또 다시 연결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경쟁 정도에 따른 상권에 분류해가지고 세 가지 구분하는데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그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과점상권이라는 말이 같이 나왔어요. 과점상권. 그래서 거기 과점상권 해가지고 원래 과점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거죠? 경제학에서 과점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을 완전 경쟁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과 독점시장과 과점시장으로 구분해요. 물론 이런 내용들은 유통물류 일반에서도 유통경제 얘기하면서 간혹 시험지에 언급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과점시장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소수의 기업. 그래서 보통 2 내지 4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때 과점시장이라고 그래요. 제조업의 주요 업종은 대부분 다 과점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승용차, 가전제품 이런 것들, 과자도 과점이에요. 몇 개 회사가 시장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아무리 작은 회사가 많아서도 결국 아주 큰 회사 몇 개가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게 과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과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가 있다는 거죠. 영어로 오리고폴이라고 합니다. 과점 시장을.
과점 시장을 영어로 얘기해서 올리고폴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과점. 그래서 과점 상권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몇 개 점포가 과점하고 있는 겁니다. 과점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이런 상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점 상태라고 해갖고 다른 점포들이 폐업한다거나 신규 점포가 출점할 수 없다거나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과점 상권이라는 개념은 포화성 이론에 기초해갖고 나온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화성 이론에 기초해가지고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포화상권, 과소, 과다상권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언급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언급된다고 해도 거기에 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포화성 이론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 봐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포화성 이론은 이론이라는 게 수요하고 그 수요를 얼마나 충족시켜주느냐, 즉 점포 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점포 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을 함께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소음의 포화 지수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음의 포화 지수가 크다고 하면 과소상권이에요. 새로운 점포를 출점하기에 매우 유리한 지역이죠. 반면에 소음의 포화 지수가 너무 작다면 그만큼 뭐예요? 포화 지수가 작다면 그래서 소음의 포화 지수가 다른 지역의 상권보다 높다면 매출액이 크다는 거죠. 매출액이 크다. 그래서 점포당 매출액이 크다는 거. 점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점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지역에도 점포를 내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IRS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서 상권 같이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쟁 정도에 따라서 상권을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분류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자, 다음은 거기 상권의 범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최근에 2015년도에 나왔던 것이고 또 거기 나와 있는 포화성이 포켓 상권 나오는데 2016년 3회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 상권의 범위에 따라서 도심 상권이라는 게 뭐예요? 중심 상업지역 CBD입니다. 우리가 중심 상업지역을 전통적인 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도심을 갖다가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해가지고 CBD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CBD 중심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도시의 중심 상권이에요. 상권의 범위가 제일 넓죠. 아무래도 도시 외곽에서까지 다 오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의 체류 시간도 긴 편이고 또 대중교통의 중심지가 되면서도 접근성이 가장 좋은 상권이 도심 상권입니다. 반면에 이제 부도심이 많이 생겼죠. 도시가 확대가 되면서 지금은 부도심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서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명동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상권이 하나 있었죠. 신촌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서울이 확대가 되면서 강남 상권은 나중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부도심 상권 해가지고 자꾸 생겨납니다. 주로 간선도로의 결절점이나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점들이에요. 그래서 간선도로의 결절점이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도심 상권의 경우에는 뭐예요? 도시 전체 소비자를 유인하지는 못하죠. 그 지구에 있는 그 지구 상권처럼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유인하지만 도시 전체 소비자는 유인하지 못합니다. 근린 상권이 있는데 근린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네이버푸드 얘기하는 겁니다. 네이버푸드이기 때문에 뭐예요? 흔히 동네 상권이라고 그래요.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걸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쉽게 나가서 물건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점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점포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런 상권을 근린 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네 상권하고 비슷한 거기 5번에 나와 있는 아파트 상권하고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개 근린 상권이라고 할 때는 도로에 인접한 경우가 많고 또 점포 인근 거주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생활 밀착형 업종의 입지들이 입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상권이 있습니다. 역세권이라는 게 뭐죠? 주로 지하철이나 철도역이에요. 지하철역이나 철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역세권 상권이고요. 아주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죠. 지금은 이제 역세권 상권이라고 하는 게 상점가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지하상가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점가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아주 주모나 이런 데서 볼 때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상권이 있습니다. 아파트 상권은 고정 고객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안정적 수요를 확보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또 단점은 뭐예요? 외부 고객을 유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 상권은 해당 아파트 단지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두 번째 나온 얘기도 이게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 자, 아파트 상권의 경우 대형이나 중형 등 평형이 큰 가구일수록 바람직할까요? 아닙니다. 원래 평형이 큰 가구의 경우에는 뭐예요?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다 뭐예요? 도심 상권이나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평형이 큰 가구일수록 단지 내 상가 이용률은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는 거. 그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다음에 포켓상권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독립상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상권 내 고객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상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자체 상권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이런 상권을 포켓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권 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지도 않고, 물론 이제 또 한계도 있죠. 자, 외부 고객을 유인하기도 어려운 거죠. 이런 점이 있는데, 그래서 되게 자, 도로라든가 산, 강에 둘러싸인 상권,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포켓상권입니다. 가장 최근에 또 새로 나온 용어인데 원래 현장에서 쓰던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상권 조사하고 상권 분석하는 이 전문가들은 쓰던 용어인데 시험 문제에 처음 언급됐던 겁니다. 자, 다음에 상권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대형 상권 전략, 소형 상권 전략 나왔는데 별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원래 대형 상권 전략이라고 할 때는 자, 상권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유동인구 5만 이상의 상권, 유동인구 5만 명 이상의 상권을 대상으로 해갖고 주로 고급품과 전문품에서부터 선매품 또 실용품에 이르는 광범위한 상품 구색을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상권의 경우에는 그만큼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추고 있다는 것. 그 또 대형 상권이기 때문에 뭐예요? 멀리서라도 고객들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주로 집객형 상품에 주력한다는 겁니다. 집객, 고객을 모으는 집객형 상품에 주력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형 상권 전략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끝에 나와 있는데, 자, 상품 계열을 확대해가지고 상품 계열 확대를 통한 비계획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계획 구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충동 구매입니다. 충동 구매를 원래 공식적으로 비계획 구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대형 상권 전략의 경우에는 주로 상품 계열 확대를 통한 비계획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반면에 이제 소형 상권 전략이라고 할 때는 상권 인구 5,000명 이상의 상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선매품, 전문품은 아니고, 소형 상권이기 때문에 전문품은 아니고요. 선매품이라든가 또는 실용품 중심의 상품 구색을 갖춥니다. 또 주로 여성이 구매하는 전체 수요형 상품에 주력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소형 상권에서는 뭐예요? 자, 목적형 구매를 흡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형 상권의 경우에는 자, 비계획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자, 소형 상권 전략은 주로 자, 목적형 구매를 흡인해야 한다는 거. 자, 그 점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거 하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상권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들, 비슷한 유사한 개념들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늘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한 번씩은 꼭 확인하고 지나가시고, 사실은 지금 자세히 보셨으면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는 내용으로 하면 자, 시험 문제 다 풀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상권조사의 방법과 분석이 나오는데, 자, 상권조사 매우 중요합니다. 자, 상권조사라고 할 때 먼저 정의 보시는데, 우리가 조사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아니에요? 조사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그 데이터, 자료에 1차 자료, 2차 자료 있는 건 이미 여러 과목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 얘기할 때, 자료에 1차 자료와 1차 자료, 2차 자료 있는 거 다 나오죠. 여기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1차 자료, 2차 자료 관련된 내용은 세 과목에서 처음에 나옵니다. 유통물류 일반, 네 과목 다 나와요. 유통물류 일반, 유통마케팅의 맨 마지막 챕터가 마케팅 조사 아니에요. 마케팅 조사에서 뭐예요? 당연히 나오죠, 이것도. 그걸 또 한 가지 뭐예요? 유통정보에서 당연히, 유통정보라는 게 뭐예요?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고 정보를 갖다가 지식으로 활용해가지고 지식경영 활용하고 그 방법론 보는 건데, 당연히 데이터와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뭐예요? 이거 나오죠. 상권 분석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1차 자료, 2차 자료 관련된 내용은 전 과목에 걸쳐서 다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게 2차 자료예요. 그쵸? 근데 이걸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다음 중 2차 자료로 볼 수 없는 게 뭐냐? 이렇게. 또 1차 자료가 아닌 게 뭐냐? 이런 문제가 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이미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과거에 다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미 나와 있는 자료.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를 갖다 수집할 때 비용도 많이 안 들죠. 쉽고. 그렇지만 자, 1차 자료, 2차 자료만 가지고는 뭐예요? 의미 있는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자료만 가지고는 뭔가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갖고 먼저 조사한 다음에 그 이후에 1차 자료를 또 추가로 수집해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자료하고 2차 자료 간의 관계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잘 나오는 거니까 거기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권조사라고 할 때는 상권 분석을 위해서 상권 분석의 기초가 되는 2차 자료와 1차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방법과 절차를 상권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자료를 먼저 수집한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1차 자료를 수집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니은에 나와 있는 2차 자료가 무엇인가 하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디귿의 1차 자료 현재 당면한 과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집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가지고 1차 자료 수집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 뒤에 1차 자료의 수집 방법 이런 식으로 자료 수집하면 이게 바로 1차 자료의 수집 방법이죠. 뭐가 있습니까? 관찰법, 질문법, 실험법, 표적 집단 면접법 또 인터넷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이 다 1차 자료의 수집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상권조사할 때 그 상권조사의 내용입니다. 그 상권조사의 내용도 과거에 한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너무 좀 초보적인 얘기라 그런지 안 나오고 있지만 과거에는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상권조사할 때는 뭐냐? 첫 번째가 유동인구를 조사해야 됩니다. 유동인구예요. 돌아다니는 유동인구. 근데 유동인구는 뭐 주말하고 주중하고 달라지죠. 또 주말이라고 해도 토요일, 공휴일 달라집니다. 날씨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세세하게 고려해가지고 유동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객층하고 시간대별 통행량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라고 하면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 주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11시부터 5시.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면 학교 시간대, 직장인 일하면 퇴근 시간대. 이걸 달리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유동인구 아니면 또 고객층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 유동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디귿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 고객이 몰리는 시간에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총 유동인구를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땐 시간 선택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시간 선택하는 게 나왔는데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그 상권 조사할 때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점률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내점률 조사. 일단 점포 후보지의 내점률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내고자 하는 점포 후보지의 내점률. 자, 이 내점률을 알아야만 추정 매출액을, 예상 매출액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상 매출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경쟁 점포나 유사업종의 매출액을 조사해가지고 내가 내려고 하는 점포 후보지의 예상 매출액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다음에 이제 구매 품목과 가격대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령대별, 성별, 주요 구매 품목, 또 구매 가격대 이런 것도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 조사할 때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유동인구 조사, 고객층과 함께 시간대별 통행량 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 유동인구 조사, 내점률 조사, 그 다음에 구매 품목과 가격대 조사도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상권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권조사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권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나와 있죠.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권조사할 때 첫 번째는 점포의 기본 환경을 조사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상권을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조사해야 돼요. 상권을 좀 더 세분화해서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하고 주변 상권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유동인구와 함께 주변 상권 함께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포의 접근성 얼마나 쉽게 점포로 접근할 수 있는가 가시성 얼마나 쉽게 눈에 띄느냐 하는 거죠. 눈에 띄느냐 하는 문제 편의성 그 점포를 갖다 이용하는 게 얼마나 편리하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기타 창업 자금의 규모 입지의 개발 전망 주거지와의 거리 또 임대매장의 경우에는 건물주의 성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적정한 점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권조사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 그 상권조사의 절차가 나와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 꽤 많이 나왔던 겁니다. 상권조사의 절차. 그래서 예전에 주로 2010년 이전에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월을 거슬러 갖고 또 나오기도 합니다. 과거엔 그런 문제 참 많았어요. 나왔던 문제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꽤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일은 약간 좀 줄어들었지만 예전보다. 그렇지만 역시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또 틀림없죠. 그래서 거기 상권조사의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상권조사의 절차 해가지고 제일 먼저 상권에 대한 2차적 지역정보 수집을 합니다. 2차적 지역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지역 상권에 대한 상권 지도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상권 지도입니다. 2차적 지역정보 수집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상권 지도를 작성하는 거예요.
또 상권 내 지역에 대한 관찰 조사를 합니다. 관찰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직접 방문에 의한 정성 조사 및 정량 조사를 실시한다. 그 네 단계 구분한 다음에 맞게 연결된 것이 뭐냐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 번 나왔던 거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그 상권 조사의 방법인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죠. 일단 크게 보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뭐죠? 모집단 전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모집단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 전부를 조사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은 표본조사, 모집단의 일부를 갖다가 샘플로 추출해가지고 표본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통계 분석 기법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표본이 많지 않아도 뭐예요? 충분히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기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차이 보시고, 이제 특히 그 표본조사와 관련해가지고는 표본의 추출 방법이 잘 나오는데, 표본 추출 방법은 지금 여기서도 나오지만, 특히 어디서 많이 나와요? 마케팅 조사에서 많이 나오죠. 표본 추출 방법. 거기서 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료조사와 실지조사가 있습니다. 자료조사는 뭐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하는 거죠. 아무래도 실지조사는 뭐예요? 실제 나가서 점두조사라든가 호별 방문조사, 경쟁점 조사해가지고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거예요. 현지에 나가서. 물론 당연히 자료조사의 경우에는 뭐예요? 비용이 적게 들겠죠. 반면에 실지조사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지조사는 필수적입니다. 점포를 내가지고 성공하고 싶다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많이 파는 것만큼 실패 확률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실지조사해가지고 여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점두조사, 호별 방문조사, 경쟁점 조사가 있는데 자, 요거 2013년에 나왔던 겁니다. 점두조사.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설명이 틀리게 된 게 뭐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점두조사를 틀리게 한 다음에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점포의 앞이에요. 점포의 앞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을 조사하고 싶은 점포 앞에 조사 요원을 배치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통행량이라든가 다 조사하는 거예요. 또 점포를 찾아오는 고객의 주소와 찾아오는 횟수도 물어보고 뭐 응답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응답하면 다행인 거죠. 자, 이걸 집계 분석하는 방법이 점도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점 조사입니다. 자, 내가 내려고 하는 점포하고 경쟁 대상이 되는 점포나 쇼핑센터를 선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상품 구성, 영업 전략, 홍보 전략 이런 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니까. 또 한 가지가 호별 방문 조사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하는 거죠. 호별 방문. 그래서 나름대로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세대를 추천한 다음에 조사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표본 수가 많을수록 좋지만 표본이 많을수록 그만큼 비용은 많이 든다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3번에 상권 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 방법 나와 있습니다. 마케팅 조사에서 주로 많이 나오지만 상권 분석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도 2012년에만 두 문제가 나왔고 했던 겁니다. 자, 표본 추출 방법 해가지고 크게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비확률 표본 추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표본 추출법이라고 할 때는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률 표본이에요. 무작위로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추출한 다음에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확률 계산도 가능하고 오류 정도에 대한 추정도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단순 임의 추출법, 또 층화 추출법 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법인데 이거는 통계학적 방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편의상 또는 할당을 해가지고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이 할당 표본 추출법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이제 그 각각의 특징들 나와 있는데 그 특징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에서 주로 공부하시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보겠습니다. 자, 확률 표본 추출법 해가지고 단순 무작위 층별 표본, 층별이라고도 하고 층화라고도 합니다. 층별 또는 층화라고도 그래요. 군지 표본 추출법이 있고요. 비확률 표본 추출법에서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할당 표본 추출법 그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 표본 추출, 판단 표본 추출법도 있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할당 표본 추출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제 각각의 내용들. 왜냐면 그 내용을 제시한다면 이게 뭐냐 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내용 연결을 치는데 주로 마케팅 조사에서 자세히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제1장의 제1절 내용 공부하셨습니다. 그 2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